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이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됐습니다. 일반 토의에 나서는 각국 정상들은 연설을 앞두고 속속 뉴욕에 도착하고 있는데 오늘은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장관이 3자 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뉴욕에서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23일 미국 뉴욕에서 미한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3국 장관들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북한을 비롯한 영내와 글로벌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최근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 공개 등 위협 강도가 높아진 데 대한 3국 차원의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월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 이후 약 7개월 만에 다시 만난 3국 장관들은 변함없는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ince the historic Camp David meeting, we've worked very hard to institutionalize this work, and I look forward today to pursuing that effort. It demonstrates our common resolve to cooperate closely on and steadfastly respond to any provocation by North Korea. 각국 정상들의 유엔 총회 연설인 일반 토의는 24일부터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시작됩니다. 일반 토의는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전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개막일인 24일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연설합니다. 지난해 연설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고 외교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는 북한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6일 오후 연단에 오르며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대신 조태열 장관이 연설할 예정입니다. 한국이 대통령이 아닌 장관급 인사를 유엔에 파견한 것은 2016년 71차 유엔 총회 이후 8년 만입니다. 최선희 외무상의 참석 여부로 관심이 모아졌던 북한은 대사급 인사의 연설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변이 없는 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연설자로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외무장관을 유엔에 파견했습니다. 올해로 79년째 열리는 유엔 총회는 지난 10일 공식 개막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무엇보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촉발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전쟁 문제,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과 북러 군사협력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제79차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뉴욕을 방문한 일본과 캐나다, 몽골 정상들이 잇따라 만나 북한 문제 등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전날 주스팅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약 25분간 회담했으며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와 중동,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가 심각한 국제 정세에 직면해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본이 양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으로 구성된 주요 7개국 G7의 내년도 의장국인 캐나다가 G7의 강력한 결속을 이끌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는 오흐나 후렐스흐 몽골 대통령과 약 40분 동안 만나 북한 정세를 포함한 영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양측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포함해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고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납북 문제에 대한 몽골의 이해와 협력에 대해 다시 한번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금융당국이 북한과의 무역 거래를 강도 높게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에서는 북한의 불법 자금과 자산이 발견될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도 내려졌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지난 19일 공개한 인도에 대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 보고서를 통해 인도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고 인도의 북한과의 교류는 주로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무역과 관련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무역이 2019년 이후 크게 감소해 현재는 미미한 수준이며 2021년 수출과 수입 총액은 각각 200만 유로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도에서 북한과의 무역은 한 개의 국영은행을 통해서만 허용되며 이 국영은행은
거래 시 반드시 수출 신용장을 발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인도인 혹은 인도 기업의 대북 교역에 많은 규제가 있고 이에 따라 양국의 무역액도 적은 액수에 그친다는 겁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인도에서 확산금융과 관련한 자금과 자산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인도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와 북한과의 관계가 의료용품과 농산물 등 인도주의적 거래에 한정되는 것은 물론 이들 거래마저 특정 금융기관, 즉 국영은행 한 곳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인도 당국이 이중용도 물품과 전략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식별되는 물품이나 제재 대상 국가로 향하는 물품에 대해 강력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인도에서 불법 자금, 자산이 확인되지 않은 요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이번 평가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의 정밀 금융제재 관련 항목인 권고안 7번과 북한 등 고위험 국가에 대한 대응 항목인 권고안 19번에서 대부분 준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매년 10개 안팎의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에 대한 이행 상황을 평가해 보고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 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는 현재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0여 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인도에 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상호평가 보고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기구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조치국으로 경계 수위를 높인 뒤 13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에 따라 금지된 북한의 석탄과 모래 수출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 청진항의 석탄 항구에 지난 3개월간 최소 30척 이상의 선박이 드나들고 모래를 실은 배도 올 한 해 최소 22대가 입출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3일 북한 청진의 동편 석탄 취급 항구를 촬영한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 모습입니다. 적재함을 열고 있는 100m 길이의 대형 화물선이 석탄 선적 시설이 있는 부두에 밀착했는데 적재함에는 석탄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가 가득 실려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는 부두의 저반 또는 이하나는 것으로 보이는 100m 길이의 대형 선박도 포착됐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건너편인 서쪽 석탄 취급 항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석탄 야적장인 김책 제철연합기업소 부지에 석탄 추정 광물 더미가 약 200m 길이로 늘어서 있고 바로 옆 부두에 각각 100m 길이의 화물선 3척이 정박해 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찍혔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 중 한 곳인 청진항에서는 최근 화물선 입출항이 전례 없이 활발한 모습입니다. VOA가 7월 1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위성사진 자료를 살펴본 결과 약 3개월간 청진 석탄항구 2곳에 최소 30척의 선박이 드나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VOA는 앞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올 상반기 동안 청진항 석탄항구에 총 47척의 선박이 입출항했다고 보도했는데 하반기에는 3개월 만에 이에 근접하는 선박 입출항 횟수를 기록해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청진항 북쪽 항구에서는 역시 대북 제재 금수 품목 중 하나인 모래를 실어나르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지난 3월 촬영에 최근 공개된 구글어스의 고화질 위성사진을 보면 해당 항구에는 선적을 위한 거대한 모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고 이를 싣기 위한 크레인과 화물용 상자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또 23일자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에는 길이 약 130m의 대형 선박이 북쪽항 부두에 접안한 모습이 확인돼 모래를 선적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추정됐습니다. VOA가 올해 1월부터 9월 23일까지 이곳을 드나든 선박 수를 집계한 결과 최소 22척인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 청진항을 통해 모래 수출을 지속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과 모래 등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진항 등 북한의 주요 석탄과 모래 취급 항구는 이처럼 여전히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과 민간 연구기관 등은 석탄 항구에서 포착된 선박이 이후 중국 근해 등으로 이동해
불법 선박간 환적 방식으로 석탄을 하역하는 사례를 지적하는 등 석탄항구에서의 움직임을 제재 위반으로 해석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등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이 같은 북한의 안보리결의 위반 사례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So that designation seems no longer possible since the P5 can no longer agree at the Security Council and specifically the DPRK committee. 와츠 전 위원은 그러면서 선박을 제재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은 각국에 달려 있다며 미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의 독자 제재가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롭 바우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군사위원회 의장이 미국 하와이에서 사무엘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만나 북한의 위협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나토가 밝혔습니다. 나토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바우어 의장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하와이에서 미래의 인도태평양, 회복력 있고 상호 연결된 지역 구축을 주제로 열린 제26회 연례 인도태평양 합참의장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우어 의장은 인도태평양은 나토에 중요하며 이 지역의 발전이 유럽 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도태평양은 나토에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양측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주최하는 이 회의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군 고위급 간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군사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회의며 올해는 28개 국가와 다자기구의 고위 군사 지도자들이 참여해 사이버 안보와 지역 역량 강화, 신흥 기술의 위협과 기회, 인도태평양의 미래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파파로 사령관이 회의 기간 동안 한국을 포함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인도, 일본 등의 고위 군 지도자들과 만나 영내 안보와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6일 북한의 종교 자유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미국 정부 산하 국제종교위원회가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 등을 종교자유 피해자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프랭크 R. 울프 종교자유 희생자 명단에는 지난 19일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이 된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해 10년 가까이 억류된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또 김정욱 선교사의 박해 사유로 종교자료 소지와 전도활동, 종교적 활동 및 신념 등을 기술하고 현재 상태는 미상으로 분류했으며 김국기 선교사와 최춘길 선교사는 인도주의 및 자선활동, 전도활동, 종교적 활동과 신념 등을 박해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한국통일부는 지난주 김정욱 선교사의 북한 억류 4,000일을 맞아 북한의 김 선교사를 비롯한 북한의 억류 한국인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탈북민 구축의 날인 24일 미국 워싱턴 DC를 비롯해 전 세계 20개국 44개 도시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탈북민 구출의 날을 맞아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 인권운동가들과 함께 44개 도시의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 앞 등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호소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숄트 의장은 또 9월 24일은 중국이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서명한 날로 이 협약은 난민을 박해받을 곳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고문과 투옥, 심지어 사형을 당할 위험에 처한 북한의 어린이와 여성, 남성들을 계속 송환하면서 스스로 서명한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무장장파 헤즈볼라가 22일 격렬한 교전을 벌인 뒤 이스라엘군이 23일 헤즈볼라를 겨냥해 폭넓은 공습을 단행했다고 이스라엘 정부가 밝혔습니다. 요아부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23일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내 공격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데니얼 하가리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레바논에 대한 지상 작전 개시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 남부와 동부 베카 계곡, 시리아와 레바논 접경이 위치한 북쪽 지역에서 헤즈볼라를 표적으로 한 공습을 단행했으며 공습에 앞서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레바논 내 헤즈볼라가 무기를 은닉한 민가 등에 대한 공습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와 남부 주민들에게는 헤즈볼라 관련 시설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이스라엘군의 사전 경보가 발령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22일 격렬한 교전을 벌였으며 특히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레바논 남부 지역에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래 가장 집중적인 폭격을 가했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깊숙한 곳으로 100발 넘는 로켓을 발사하며 반격했습니다. 레바논 헤즈볼라를 노린 무선 호출기 동시 폭발 사건 이후 이란 혁명 수비대가 대원들에게 모든 통신 장치 사용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레바논에서 친이란 세력인 헤즈볼라가 사용하던 삐삐와 무전기 등이 폭발한 사건 이후 이란 혁명 수비대는 모든 종류의 통신 장치 사용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 익명의 이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통신 장비뿐 아니라 모든 장비를 조사하는 대규모 작업에 들어갔으며 이들 장비 대부분은 자체 제작이거나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란은 친이스라엘 스파이가 침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 이미 혁명수비대의 간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란은 지하에 있는 핵과 미사일 관련 시설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부터 이틀에 걸쳐 헤즈볼라가 사용하던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가 동시다발로 폭발해 레바논에서 3,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군 초계기가 23일 일본 영공을 3차례 침범해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출격해 경고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대잠 초계기인 일류신 38 항공기가 23일 오후 홋카이도 서쪽 일본해, 즉 동해에 있는 레분도 인근 일본 영공을 1시 3, 4분경, 3시 31분경, 그리고 3시 42분에서 43분경 잇따라 침범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자위대는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으며 전투기들은 러시아군 Tu-38을 향해 적외선 유도미사일 등을 교란하는 플레어를 투하해 경고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별도 회견을 통해 외교 경로를 통해 러시아에 매우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했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에도 일본 주변에서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경계 감시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영공 침범에 대한 조치로 플레어를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현지에서 이번 사건에 관해 실시간 보고를 받고 영토, 영해, 영공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결의 아래 국제법 및 국내 법령에 따라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과 미국을 비롯한 관계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 또 국민과 국제사회에 대해 적시에 적절한 정보 제공을 할 것 등 3가지 사항을 지시했다고 일본 관방장관실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2027년부터 자율주행에서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3일 자율주행 시스템 등의 중국산 또는 러시아산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이 같은 방안을 밝히면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적국이 미국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시동을 끄거나 통제해 사고를 일으키고 도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소식은 현재 미국의 도로에는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차량이 많지 않다는 것이며 우리는 우리 도로가 그들의 차로 채워지고 위험이 매우 커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로 소프트웨어는 2027년식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식 모델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